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의 김선철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어의 신경향과 교육적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전체 체계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먼저 언어 변화와 어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나오는 용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어 교수 학습 모형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변모하는 그런 현실을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 내용을 제가 이제 마련을 해봤는데요. 흔히 이제 보시는 한국어의 어떤 새로운 양상들, 그것을 뭉뚱그려서 신경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목격하는 현상들이 주로 이제 어휘들이잖아요. 어휘들의 새로운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흔히 이제 말하는 뭐 야민정음이랄지 초성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급식체, 급여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뭐 외계어 이런 것도 지나갔고, 흔히들 이제 유행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런 현상들을 이제 제가 통틀어서 한국어의 신경향 이렇게 제목에 표현했는데요. 근 10년 정도 안에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적은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났던 것 같아요. 흔히 이제 통틀어서 신조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쓰이지만 사실은 딱 맞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국어의 신경향들을 볼 때 흔히 많이 이제 느껴지는 게 새로운 낱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낱말들을 좀 뭔가 우리가 좀 가치가 떨어지게 본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본다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모든 낱말은 원래는 신조어였죠. 왜냐하면 어떤 낱말이든지 만들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낱말은 신조어였죠. 근데 그런 말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조금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텐데 그때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변형을 겪기도 합니다. 뜻이 바뀐다거나 형태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조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들, 이런 단어들은 사실 특별한 것은 그리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항상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변화라고 이렇게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언어 변화랑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게 언어 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변화와 언어 변이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말씀드려보면 언어 변화는 역사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시간 선상을 두고 언어가 바뀌는 모습,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변화 또는 통시적인 변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동시간대 상에서 언어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은 언어 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 변이가 한 동시간대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시간을 두고 고착화되면 즉 그 언어 변이의 양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굳어지면 나중에 이제 언어 변화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낱말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 변화 중에 꼭 낱말만 변하는 것도 아니죠. 언어 변화를 아까 제가 통시적인 변화, 시간 선상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어 변이는 이제 상대적으로 또 공시적인 변화 이렇게 용어화합니다.
이런 것은 지역이나 세대나 성별이나 계층에 따른 그런 언어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언어 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역은 방언 또는 지역어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대나 성별이나 계층의 어떤 언어의 차이 이런 것들은 사회방언, 또 사회언어학적인 변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나 변이는 그 언어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층위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리, 음성 차원의 변화나 변이, 소리의 추상적인 어떤 집합을 우리가 음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음운선상에서의 차이, 그리고 이거 음운이 모이면 이제 뜻을 지니는 단어 또는 단어 이전에 형태소,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형태라고 말합니다. 형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또는 변이, 그리고 형태소들이 모이면 낱말이 되죠. 낱말은 다른 표현으로 단어 또는 어휘, 예. 이런 차원에서의 또 변화나 변이, 문법 뭐 이렇게 잘 아시겠고, 어법, 표현 양식, 표현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법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예, 이런 변화나 변이를 볼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세기의 뭐 문학 작품들하고 현대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뭔가 표현 양식이 좀 다르죠.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양에서의 변화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요새 보면 유튜브에서 그런 억양을 다루는, 억양의 변화를 다루는 근 몇십 년 사이에 그런 영상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는 하나의 글 또는 그 발화 전체를 구성하는 그 언어 형식인 것이죠. 예. 어떤 논설문을 작성한다고 할 적에 예를 들어서 현대와 과거의 그 논설 전개 방식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어학의 여러 가지 차원인데, 언어학에서 다루는 언어의 여러 가지 차원인데, 이런 측면에서 전부 다 언어 변화와 언어 변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언어가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를 언어학자들이 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역사 비교 언어학자라는 분들이 연구하는 주제인데요. 소리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연구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리의 체계가 이렇게 변할 때 어디는 면보음 체계고 뭐 어느 때는 면보음 체계다 뭐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소리 체계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이제 푸시 체인이나 드래그 체인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요. 푸시 체인이라는 거는 소리 체계에서 모음 체계나 자음 체계에서 어떤 소리 둘이 이렇게 굉장히 붙어 있는 그런 경우에 두 소리 간의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실제 발음할 때. 그러면 서로 이제 덜 닮아지기 위해서 밀어내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다른 것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이제 푸시 체인이고요. 드래그 체인은 반대로 소리들의 배치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어떤 소리가 이제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 다른 소리들도 연쇄적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이제 드래그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는데 뭐 신문물이 들어온다거나 세태가 변한다거나 새로운 유행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붙여 쓰는 말 이거를 연어라고 그러거든요. 연어가 이제 너무 붙여 쓰다 보니까 의미도 살짝 바뀌면서 단어처럼 굳어지는 그런 경우들 등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의 단어와 예로는 우리말에 왜냐하면 뭐 할수록 리을수록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에서는 문법이 체계를 역시 또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요소들이 체계를 이룬다, 구조를 이룬다, 뭐 이런 관찰을 이제 예전 구조주의 언학자들이 했고, 그로부터 전 학문 체계에 구조주의가 이제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주의는 언어학이 최고 선두를 보였던 그런 이론인데, 문법도 역시 이런 구조의 모습을 보여서 문법 체계가 너무 복잡하면 단순하게 되고, 너무 단순해서 문제가 있으면 약간 복잡해지고, 어떤 균형이 여러 군데에서 잘 맞아야지 정연한데, 그게 안 맞으면 균형을 맞춘다고 한달지, 이러저러한 변화 원인들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어 변화의 모든 이유가 다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언어의 어휘의 변화 이유로 유행을 얘기했는데요. 언어의 유행이 생기는 까닭은 또 무엇이냐? 패션이나 무슨 생활 여러 가지 양식, 의식주에서도 유행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어의 유행,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어로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 많이 겪고 있었죠. 말놀이, 말장난 이런 게 다 하나의 이제 언어 놀이 중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놀이처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야민적 의미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놀이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시대 감각의 반영, 어떤 말이 유행할 때 그것이 굉장히 멋지게 보인다거나 참신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의식을 주거든요. 이제 그 시대를 벗어나면 사실은 그런 평가가 또 없어지게 되죠. 낡은 게 되고 구닥다리가 되고 나쁜 말로 이제 꼰대스러움이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멋지고 참신한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간지난다, 뭐 시크하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차원으로 유행했던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요새는 뭐 텐션이니 뭐 플렉스 뭐 이런 말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층에서 주로 유행어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끼리 어떤 결속 뭐 이런 거를 보일 수도 있고,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속성으로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다른 층, 다른 연령층하고의 차별화 이런 거를 이제 꾀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이걸 이제 구별짓기 표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유행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휘 변화와 어휘 변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신조어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어휘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언어의 어휘 목록 전체의 규모가 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 사어가 발생을 하고, 반대로 없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말, 신어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어휘 목록에서 어떤 이제 변화를 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휘 형태의 변화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들다라는 말은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쭉 써오는 말인데, 그 전에 15세기에는 이제 만달다라고 해서 아래아로 적었던 그런 표현이었죠. 이것이
아래아가 이제 없어지면서 아로 변하거나 으로 변화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다가 된 것이죠. 중간에 아래아만 들다가 있었던 흔적이 문헌에 보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변하는데 사랑하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사랑하다라는 말의 옛날 뜻은 생각하다 였고 지금에 와서는 love, 사랑하다로 변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휘 변화의 어떤 양상이라면 어휘 변이도 역시 비슷한데 의문적 변이, 의문적 변이가 있고 또 형태적 변이가 있고 또 의미적 변이가 있습니다. 의문적 변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방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밟다 라고 하는 그런 방언이 있고 밟다라고 하는 방언이 있으면 받침은 똑같이 리을 비읍인데 실현될 때 어느 지역에서는 리을이 실현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비읍이 실현되면 이거는 이제 의문적인 변이죠. 그리고 먹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지역에서 먹다라고들 하지만 경상도 지역으로 가면 묵다 이렇게 말하니까 꼴이 다르죠. 이제 형태적 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미적 변이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감자라고 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고구마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의미적 변이에 해당되겠죠. 사실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여기 남쪽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어휘 변화, 언어 변화 차원에서 한국어의 신경영들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많은 용어들, 신조어, 야민정음, 초성어나 초성체, 급식체, 급여체, 준말, 줄임말, 부자어나 통신언어, 외계어, 통틀어 유행어 등등 많은 표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등장했었는데 이건 사실 민간의 용어지 학술적인 용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자, 신조어하고 신어라는 용어를 앞에서 제가 각각 썼는데요. 이것이 사실 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어떻게 다른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조어는 기존의 언어제를 새롭게 조합해서 만든 말 또는 기존 어휘의 일부를 잘라내서 형태를 변화시켜 만든 말, 이거를 이제 신조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조자가 조어법의 조자거든요. 형태소들이 결합해서 새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조어법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이 조어된 어휘, 뭐 이게 이제 신조어의 기본적인 뜻풀이가 됩니다. 잘라내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순우리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래어를 우리가 가지고 새로운 말을 만들 때는 잘라내는 형식이 꽤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건너온 말이긴 해도 텔레비전, 이거는 이제 테레비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젊은 또는 어린 친구들은 거의 모르는 말이 됐습니다만 전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그래서 음절이 마지막에 테레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잘린 형태입니다. 영어권에서는 리모트 컨트롤을 리모트 이렇게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어나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잘라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어법이 조어법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조어를 만들 때 이렇게 잘라내는 형식, 외래어를 잘라내는 형식으로 꽤 만듭니다.
그런 예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어라는 용어가 있는데, 신어는 기존 어휘와 무관하게 새로 창조된 말, 즉 신생어, 뭐 야하다, 쫀쫀하다 등등. 사실 제가 앞에서 모든 낱말은 신조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모든 낱말은 사실은 신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이죠. 이런 취지에서요. 또 한 가지, 기존의 언어재를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말, 신조어. 신조어도 당연히 신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말, 이제 의미적 신어, 당연히 신어입니다. 그리고 외국어에서 차용해서 들어와서 새로이 쓰이게 된 말, 외래어나 또는 차용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신어에 들어갑니다. 즉 새로 나타난 말이죠, 한마디로. 신조어와 신어는 사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사실 섞어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 맥락에 따라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준말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준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폭넓게 쓰는 말이라서 이것을 좀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어떻게 나눠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말은 이제 말 그대로는 영어 언어학 수어로 reduced word라고 그러는데, 단어에서 그 구성 일부를 줄여서 만든 형태입니다. 품사가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래서 사이를 새라고 한다 할지, 거기를 개라고 한다 할지, 조금을 좀이라고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의 구성 일부를 줄이는 거죠. 조금에서는 그를 없애가지고 미음을 조 밑에다가 붙여서 좀 이렇게 이제 되니까 삭제되는 부분이 있죠, 단어의 일부 중에. 이런 게 준말이고요. 이것과 좀 다른 준말, 준꼴, 줄어든 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contraction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형태들이 하나로 줄어들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이, 새는 한 단어잖아요. 한 단어의 형태 자체가 이제 간략화된 건데, 난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1인칭 대명사고 느는 주제격조사, 이것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형태들 두 개가 붙은 거잖아요. 이것이 난 이렇게 됐으니까 위에 사이, 새, 거기, 개, 이거하고는 뭐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컨트랙션이라고 이제 달리 봅니다. 다고해를 대, 무엇을 뭘, 것을 걸, 전은을 전, 저희를 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줄인 꼴이 있습니다. 이거는 abbreviation이라고 하는 영어 원어를 이제 우리말로 한 건데, 줄인 꼴. 단어 결합체에서 그 일부로서 그 단어의 전체 형태를 대신하는 것. 그래서 뭐 지금도 쓰이지만 불고기 백반을 불백,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여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시법, 별걸 다 줄이네를 별다줄. 네, 이런 말도 한때 잠깐 유행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영어로 치면 에코노님, 두자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은 그 음절을 이용해 가지고 줄임말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 결합체, 불고기와 백반이라는 단어의 결합에서 앞글자 불, 백,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불백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항상 앞글자, 즉 첫 음절만 이렇게 결합시킨 것은 아니고,
그 결합이 뭔가 어색하다, 뭐 발음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 다음 음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줄임꼴을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줄어서 된 말. 원래의 말과 의미가 달라진 것은 이제 줄어서 된 말이다. 네. 의미가 개입되는 거죠. 의미 변화가. 그래서 점잖다라는 말은 원래는 젊지 않다 였는데 이것이 줄어들고 의미가 변해서 점잖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이라는 감탄사는 그러면이라는 접속사가 이제 줄어들고 의미가 변한 거고요. 맹세코, 뭐 하겠다라고 할 때 맹세코, 이거는 맹세하고에서 왔다. 근데 맹세하고와 맹세코는 의미가 다르죠. 경세, 재민, 경제 다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줄어서 된 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해서 소개해드렸고, 자, 이제 신경향 한국어라고 하는 제가 이제 통틀어서 말한 이런 것들을 또 조금 학술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언어 기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표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어휘 및 문체 차원으로 봐야 될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신어 또는 신조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개의 용법. 접수사 개는 예전에는 뭐 그리 뭐 훌륭치 못한 것, 뭔가 작고 못난 것 이런 뜻이었잖아요. 개나리, 나리꽃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작아서 개나리 그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개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강조를 표현한 그런 접수사가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완전히 신어인지 아니 의미적 신어인지 뭐 이건 분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새로운 그 언어 기호인 것은 분명하고요. 언택트, 콩글리시죠. 컨택트의 반대말로 언택트라는 콩글리시를 만들었는데 어떤 게 새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 기호다. 확진자, 금스크, 스타벅스 줄여서 스벅, 깜짝 놀라다, 깜놀하다, 방에 콕 박히다, 방콕, 집콕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언어 기호 차원으로 나타난 건데 이게 언어 기호란 뭐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소시르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시르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언어 기호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낱말을 기준으로 보면 소리의 의미가 결합된 게 낱말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이제 시니피앙이고 의미는 시니피에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은 언어 기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언어 기호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거를 적어서 나타낼 때 적는 방법, 효율적으로 적는 방법 이거는 표기잖아요. 그래서 언어 기호를 이제 시각화하면 표기가 되죠. 표기, 정서법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성체나 야민정음, 예전에 유행했던 외계어 이런 것들은 다 표기 차원의 거죠. 언어 기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기억시옷 해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간략히 적는
이런 방식, 이응이응이라고 적어서 응 또는 예예라고 하는 언어 기호를 나타내는 거, 멍멍이 대신에 댕댕이라고 적는 거, 명작 대신에 띵작이라고 적는 야민정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기 차원의 것이죠. 외계어 마찬가지로 한글 자모가 아닌 여러 가지 특수부호나 다른 외국어 자모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글처럼 보이게 만든 이런 것들은 표기 차원의 한국어 신경향입니다. 그리고 급식체나 급여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말씨예요, 말씨. 제가 보면 여기에 쓰이는 독특한 어휘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어휘들은 몇 안 되고 사실 말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 급여체에서는 특별히 직장인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씁니다. 뭐 제대로 된 영어, 콩글리시 등등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야민정음의 유래에 대해서 잘 기록한 또는 분석한 동영상이 있길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죠. 오늘 알아볼 말은 야민정음입니다. 야민정음 그게 뭐예요? 오늘 알아볼 말은 댕댕이, 띵작, 허엽다와 같이 특정 글자를 비슷한 형태의 글자로 치환을 하는 문화입니다. 사국모왕님이 괴코소탈 이러한 형태의 문화는 어떻게 뿌리를 내린 것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댕댕이가 뭡니까? 멍멍이죠. 허엽다는 귀엽다고, 띵작은 명작이고, 내적은 비틱이죠. 단어가 변형되는 프로세스는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특정 글자를 비슷한 형태의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현상, 즉 이런 식의 글자 변형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초딩 때 네이버 붐 좀 했다 싶으신 분들은 셀비라는 말 다들 아시죠? 이 씨발로 말을 한 음절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또 어릴 적 우리 속을 긁어대던 즐이라는 말도 옆으로 눕힌 형태인 KIN으로 변형되곤 했죠. 하트는 S2로, 곰은 문으로, 비빔밥은 씨발 어떻게 이거 암튼 이랬었고, 인싸들 사이에선 존조슬 쫀으로, 폭풍 눈물을 롬곡 옴눕으로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인싸의 세계는 참. 더 이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인 박팽년은 세조를 따르지 않겠다며 장계의 신하 신을 모두 클 거라는 한자로 치환하여 적어 넣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식의 글자 변형이 존재하고요. 자, 이런 문화가 왜 현대에 들어서 자주 쓰이는지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우선 이런 것들을 통틀어 왜 야민정음이라고 부르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일단 야민정음은 국내 야구 갤러리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야겔과 훈민정음의 합성어죠. 야겔에서 글자를 변형하는 것이 유행하자 누군가가 이것들을 한데 묶어 야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 알아봐야 할 말은 야민정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야민정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프로토타입들이라는 거죠. 야민정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유행하고 있던 원조격 글자들이 바로 커, 윽, 뭐입니다. 커부터 살펴볼까요? 타블로가 커빈을 귀빈이라 부른 것, 정영돈이 앵커리지를 앵귀리지라고 부른 것 등이 일찍 나왔다며 유래라 치곤 하지만 이건 야민정음이 유행한 뒤에나 재발굴된 일화이고, 우리는 야겔에서 최초로 유행했던 유래에 대해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겔에서 유행한 이유는 전 야구선수 강귀태의 별명이 강커태였기 때문입니다. 넷마블에서 서비스 중인 마구마구라는 게임은 당시 낮은 해상도와 아랫모음이 꺾이는 폰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강귀태가 강커태처럼 출력되었습니다. 때문에 2009년 이전부터 강커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죠. 커쇼라는 야구선수가 귀쇼라고 불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때부터 귀는 커로 치환되었죠. 다음은 윽입니다. 12년 5월 한 블로거가 당시 인터넷 방송인 유신님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았는데 유신님의 필기체가 상당히 자유분방하여 사인이 마치 윽신처럼 보입니다. 이 블로거는 유신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인을 받은 것이라서 윽신이 누구냐며 되물었고, 이 짤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유는 윽으로 치환되었죠. 여담으로 해당 사진의 인물은 그분입니다. 운영하시던 채널에도 자신이 사진을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데 찾아보니 사진이 올라온 블로그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뭐입니다. 이때부터 대는 뭐로 치환되었죠. 자, 이렇듯 커, 윽, 뭐는 진작부터 쓰이고 있던 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2월에 이러한 글자 변형 떡밥이 야겔에서 흥하기 시작했고, 이때 앞서 말씀드린 이 글이 올라오며 본격적으로 야민정음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야민정음 떡밥이 활성화되자 과거부터 존재했던 야민정음스러운 글들이 발굴되며 명은 띵으로, 김은 숲으로,
장은 튼으로 치환됩니다. 직접 만들어내려는 시도도 여러 번 이뤄졌지만 뇌절의 민족답게 별 말도 안 되는 글자들이 대부분이었죠. 때문에 야민정음 편찬 초기에는 정말 혼파망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용이 어렵거나 발음이 찰지지 못한 야민정음들은 자연스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는 귀와 커, 유와 윽, 대와 뭐, 명과 띵, 비와 네, 근과 리을 정도만 사용되는 상황이죠. 숲과 트는 김장훈 덕분에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야민정음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야민정음이 현대에 들어서 크게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롬곡 옴눕이라고 직접 현실에서 발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롬곡 옵눕. 아니, 거의 없죠. 왜 거의 안 쓸까요? 롬곡 옴눕이라는 발음 자체가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릴 뿐더러 직접 단어의 형태를 보지 않는 이상 폭풍 눈물이라는 말을 유추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로 봐야만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에 육성이 아닌 텍스트에 최적화된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글자를 언어가 아닌 하나의 그림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텍스트가 가벼이 쓰이는 시대, 즉 인터넷 시대의 도래가 이러한 문화의 촉매 역할을 해낸 셈이죠. 지금은 더 나아가 인터넷과 함께 야민정음이 우리 일상에 깊게 뿌리를 내렸기에 현실에서도 커여운 댕댕이라고 말하고 띵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괄도 내냄띵이 출시되었습니다. 엥? 그거 완전 한글 파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야민정음의 해악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야민정음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시선은 대부분 일관적입니다. 세종대왕이 울고 갈 한글 파괴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여러분들은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이런 얘기는 10년 전 일명 귀연이체가 유행할 때로 똑같이 나오던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한글은 파괴되었나요? 서울대 국문과 박진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문화적 산물은 창조자가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만들지만 그 산물을 향유하는 사람은 창조자의 의도라는 범위 안에서만 이를 향유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변화가 멈춰 보인다는 건 사망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야민정음은 글자를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접근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변화인데, 순수성과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야민정음을 한글 파괴로만 치부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야민정음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은 지천에 깔렸기에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보죠.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뭐 살짝 비속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마 야민정음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밝힌 그런 자료는 제가 못 보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급식체 소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중학생들이 주로 쓰는 그런 말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고 지리는 실화냐 다큐냐 맹큐냐? 전 당산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2반 윤아람입니다. 당산중학교 다니는 저는 1학년 8반 대명 중에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혹시 급식체라고 들어봤나요? 아 많이 들어봤죠. 혹시 알고 있는 급식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지고 지리고 인정각? 오지고, 지리고, 그리고 레리꼬 스무스. 오지고 지리고 오지고 지리고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전기고 알파고. 어느 상황에서 많이 써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평소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말할 때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급식체를 쓰나요? 일단은 드립이란 게 있는데 그럴 때 자주 섞어서 사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지고, 지리고, 레리꼬 스무스 이렇게 막 연결을 지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오지고 지리는 상황에서 기분이 나쁠 때나 기분이 좋을 때. 게임에서 죽거나 빡치거나. SNL에 나온 급식체 봤어요? 네. 서력시요. 네. 그 어른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 엄마도 좋아해요. 어른들이 왜 급식체에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할까요? 되게 신선하니까요. 젊어지는 느낌? 신선해서요. 급식체는 왜 인기가 있는 걸까요? 재밌어서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말장난 같은 예전 추억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빠도 애들이랑 교통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깰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쓰면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급식체로 인터뷰 소감 한 번만. 인터뷰 오지게 재밌었어요.
이 인터뷰는 정말 지렸고 앞으로도 더 급식체를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오지고 지려요. 진짜 오지게 바꿔갔습니다. 지리고 좀 당황스럽지만 네, 좀 오졌어요. 키모치?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의 급식체가 있다면 그냥 뭐 말버릇이죠. 급식체는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문자로 보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급여체, 직장인들이 쓴다고 하는 문체인 급여체에 대한 소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다들 모였죠? 그럼 회의 시작해볼까요? 이거 기획안 베이스 잘 봤어요. 그럼 다들 이거 기획안 바탕으로 각자 아이디션 디벨롭한 다음에 자료 캐주얼하게라도 준비되면 다음 회의 일정 어레인지 다시 해서 라인으로 공유 드릴게요. 다음 회의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아 맞다. 지희 씨는 지원 씨랑 크로스 체크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이즈 배려한 거는 지금 전달해 드릴게요. 내가 되나? 아이데이션. 자, 여기서 우리는 마치 우리들만의 은어인 양 사용하는 이 어려운 용어들을 급여체라고 부릅니다. 급식체가 있었다면 회사에는 급여체가 있기 마련이죠. 그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볼까요? PM, 프로젝트 매니저.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서 총괄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기획안 베이스. 본격적인 기획안 작성에 앞서 기본적인 개요 정도만 잡은 문서입니다. 디벨롭하다. 문서나 아이디어가 내용이 부실하여 살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캐주얼하다. 패션만 캐주얼할 수 없죠. 편안하고 프리하지만 나름 폼을 갖춘 것이죠. 어레인지. 일부를 바꿔 재배치함. 일정에 있어서는 다시 조율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혜연씨, 제가 알려드렸으니 좀 전 회의 때 쓰였던 급여체를 한번 번역해볼까요? 아, 저 질문이 있는데 팀장님. 네. 아, 이 프로젝트 총 버젯이 얼마나 되죠? 아, 양아치 새끼들 이번에 더 안 태울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글쎄요. 점심시간 10분 전까지 메뉴들 아이데이션 해가지고 저한테 피드백 주세요. 아, 네. 그러면 다음 약속은 좀 캐주얼하게 잡자. 나 요즘 약 완전 많아. I'm very busy 거리란 말이야. 대리님, 제가 어레인지 해놓은 간식들 어떠세요? 네. 잘 해놓으셨네. 네. 역시 이거 내가 아이데이션에서 어레인지라니까 베이스가 잘 나네. 베이스. 쏙쏙 뽑아서 정리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급여체는 직장인들이 쓰는 여러 가지 뭐 표현들, 뭐 용어로 많이 쓰는 영어 특히 그것도 뭐 사이즈 베리 이런 말은 아무래도 그 형태를 절단해서 만드는 절단어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급여체는 사실은 예전에는 별로 언급되지 못하다가 그 청소년들이 쓰는 급식체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나서 청소년들이 급식체를 쓴다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쓰는 좀 특이한 그런 어법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급여체라는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입니다. 신조어 사용의 세대 차이라는 좀 재미있는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어요. 꽃을 들고 서 있으면 여자들이 타고 올라가면서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영등포 해바라기 레스토랑. 아세요? 달걀 퀴즈! 자, 이제 50대 퀴즈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마른 사람. 나 이거 알아. 빛이 아니라 빛 하나, 둘, 셋. 새로 바뀌어. 누구 친구예요? 뭐 교회도 바늘 뒤에 숨어도 있고. 바늘 뒤에 숨어? 바늘 뒤에 숨어? 이름이 아니잖아요. 방금 만드신 거죠? 아니야, 있었어. 바늘 뒤에 숨어. 가장님과 세계적인 도둑놈. 가장님과 세계적인 도둑놈. 단풀짝 이불 몽땅 뭐. 이거 프랑스 사람. 단풀짝 아 물란서의 가장 유명한 도둑이 단풀짝 이불 몽땅. 지금 50대 퀴즈예요 지금? 네? 50대 퀴즈예요? 네, 50대 퀴즈입니다. 옥덜매의 뜻은? 그러거든요. 하나, 둘, 셋.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 이걸 왜 몰라? 왜 몰라? 응, 알지.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오킹 조스카. 오킹 조스카.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킹콩한테 밟히고 조스한테 그거 뜯기고 차이지. 진짜 창피해. 창피해. 무서워. 무섭고 나름 철학이 있어. 특공매의 뜻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읽어주세요. 특별히 공부는 못하는데 대가리만. 옛날 사람들 무섭다. 너무 살벌해. 아니 그냥 우리처럼 은어로 쓰는 게 낫겠어. 초등학교 때 썼던 것들인데. 아니 진짜 여기 오진다. 지렸다 지렸다. 노털카의 뜻은? 노털카 뭐야? 내려놔. 건드리지 마.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몰라. 웃지도 말고 털지도 말고 카소리도 내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 그냥 완샷하면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카소리는 너무 심하다 진짜 근데. 사람이 나와. 아마추어가 카소리를 내게. 트름하면 어떻게 그러면? 소주 먹고 트름 안 해. 트름 안 하세요? 트름 안 하세요? 안 하시네. 넌 나와. 취급을 안 하지. 술 먹고 이렇게 트림하는 사람은. 미추위의 뜻은? 미추위? 미친 시위? 이거야? 하나, 둘, 셋. 날도 쌀쌀해지고 하니까 술 많이 드신 분들이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미친 추워. 이게 미팅 추진위원회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우리 때 80년대부터 시민단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빗대어가지고 약자로 많이 했었죠. 정건연, 전국 건달연합, 전대연, 미추위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미팅 많이 하셨어요? 소개팅장이었어요.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광화문에 뭐 크라운제가 덕수가 이런 다방. 데 있는데 다방. 꽃샘다방. 노는 애들은 분식집에서 많이 했고. 노는 애들은 왜 분식집에서요? 빵집에서는 담배를 못 피는데 거기는 이제 담배도 필 수 있고. 오. 패스트푸드점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뭐 라면집, 뭐 떡볶이집 이런데. 빵집에 사는 친구들은 건전한 아니 친구고. 무슨 담배 피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오킹 조스카 하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경양식집 레스토랑이라고 그러죠. 레스토랑. 그런 데서. 영등포 해바라기 레스토랑. 근데 여자들이 아세요? 역전 앞에 아세요? 딸기밭에서 하는 미팅 장소를 딸기밭으로 하는 거죠. 자외선 심하지 않나요? 그때는 자외선 그런 걸 몰랐을 때죠. 딸기가 개쪽으로 앉아가지고. 응, 담소도 나누고 따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생기고 따다면서 갑자기 오늘 딸기 따지 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집을 짜주고 이렇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미팅 나가면 상대편 고를 때 자기 물건 꺼내놓잖아.
뭐 시계 뭐술 가려고 집으면 그 사람이랑 짝대는 거야. 말도 안 돼.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 원하지 않는 때랑 많이 당해. 뒤에 공공식 미팅 뭐 엘리베이팅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꽃을 들고 서 있으면 여자들이 야, 타고 그런 건 안 올라가면서 했다. 마음에 드는 곳에 내리는 거야. 아, 진짜? 그게 엘리베이팅. 공공식 미팅은 여기서 뭐 종각에 남자가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들고 서 있으면은 여자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은 찾아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잡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행사에서 말도 못하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날은 그냥 꼭 참고 만나자 가는 거. 아 그냥 꼭 참고 만나요? 근데 보통 사전에 마음에 안 들면 너 커피 시켜라 뭐 너 우유 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파트너가 마음에. 저희도 근데 그런 은어 같은 거 마음에 들면 딸기라고 보내고 마음에 안 들면 포도라고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나 거봉이라고 지금 지금 포도 수준이 아니라 거봉이라고. 우리 때도 폭탄 제거반은 있었어요. 아 진짜. 돈 모아가지고 네가 제거하라고 이제.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아마 옛날 생각도 나고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새로운 말들 현장에서 직접 그 개발해서 뭐 퍼뜨리고 하는 그런 그 환경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새로운 말들이 들려오면 당연히 몰라서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연구하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세대에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던 어휘들이야 당연히 체득되었었지만 지금 새로운 그 말들이 만들어지는 현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쫓아가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것들을 이제 추적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따로 또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찾기 그나마 용이한 게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예요. 네이버 오픈 사전 가보시면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말, 기존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새로운 말을 올립니다. 이제 약간 좀 비전문적이지만 뜻풀이까지 올리고 해서 여기에서 그 단어들의 형태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기사에서 한 3번 이상 이렇게 따로 등장하는 그런 어휘들은 우리말 셈에도 이제 실릴 수가 있어요. 우리말 셈은 그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적인 사전이기 때문에 활자화되어야 되고 3회 이상 나타나는 언론 기사에서 그런 말들을 이제 제보를 해주시면 이리저리 정보를 덧붙여 가지고 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어들이 다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법 그런 신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제 2가지 매체가 있고요.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 또 이런 신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시사적인 신어 이런 것들은 언론 기사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그 운영하는 그런 신어 소개 코너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당연히 우리 국민들도 이런 신어들을 접하고 잘 모르고 궁금해하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그런 동영상들을 또 많이 만들어서 스스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어의 신경향이라는 게 주로 단어들이 새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은 그렇게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언어 변화의 일부이고 그 중에 이제 어휘 변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휘 변화는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다. 이 정도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이것을 우리가 자라는 세대에게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인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